민주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자, 날씨는 생각보다 많이 기온도 떨어지지 않고 뭐 내일 수능일도 괜찮은 날씨인데 이 검찰을 둘러싼 논란 공방은 정말 뜨겁습니다. 여름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할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토론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당의 해석이 이 발언을 놓고 크게 다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격수니까. 할 말씀이 없으세요? 아,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을 바꾸셨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는 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했을까요? 본인이 찔렸으니까요. 그래서 아는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중앙지검장이랑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통해서 법무부와의 이 상의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저나 권칠승 의원님이나 이제 국회의원 생활도 했고 정부에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서류로 오갈 때 딱 잘라서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기거나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할 때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 뜻을 표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100% 저희는 99%도 아니고 100% 반대 의사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직과 또 지금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절대 모르고 쓰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받아들이는 분 또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을 바꾼 것과 두 번째는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하지 않고 구두로 간섭했기 때문에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묘하게 사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검찰총장이랑 직접 통화한 적 없어. 그런데 누구 통해서 통화했습니까? 차관 통해서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부하 직원 통해서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선택지가 주어지긴 했지만 항소 포기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역시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외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장인물들의 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선 검찰들이 외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차관으로부터 통화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딱 악의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하루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에 대한 사실이 딱딱 꿰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윗선이 남아있네요. 네, 권칠승 의원님. 저는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건이 진행되어 오는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실까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실체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검찰들의 행위가 정말 정치 행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날짜로 계산한다는 그 윤석열의 석방 때 정말 아무도 사표를 안 냈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그 항고 포기 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항소 포기권에 대해서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드는지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구형을 했었는데 네. 검찰에서 100만 원 구형을 했었는데 실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를 안 했거든요. 그때 조용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판단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항소 안 했냐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온천지 떠드는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일인데 법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좀 프리하게 놔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판결문을 제대로 안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그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경솔하게 판단해라고 하겠습니까? 그 들고 왔는데 주의를 그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대충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정치적인 공세로 나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한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자로 인용이 돼가지고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뿐인데 일단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전체적인 거는 이번 사안이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항소 포기가 대통령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김병옥 정무 비서관은 예. 네 항명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할 말이 많겠죠. 왜 이 판결을 가지고 대통령실한테 입장을 묻고 마치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엮어서 공격을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나 또 해명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꿀뚝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하고 정쟁의 한가운데 이 대통령실이 연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대통령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데 아주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이제 1심 판결이 나면서 전원 법정 구속이 되고 이렇게 중형이 과해지자마자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뭐 국정안정법이니 뭐 헌법수호법이니 하면서 들고 나왔었거든요. 화들짝 놀란 거죠. 대장동 재판과 이 일당들과 본인들과 관계가 없으면 뭐 그렇게까지 그동안 홀딩해뒀던 법에 대해서 확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역시 대통령실도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걸로 구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들하고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나선 부분이 이제 이 엮는 거라는 걸 대통령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관하다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면 왜 대장동 1심 판결 끝나자마자 재판중지법 딱 그 한 명을 위한 법이었잖아요. 대통령을 위한 법. 그렇게 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일반 사건의 대장동 이 사건 아까 권칠승 의원님이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 민간업자가 뇌물 주고 특혜받아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게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를 줬다. 즉 이 관이 관여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이라는 게 1심 판결에 이 실체적 진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과 무관하고 정치권이 신경을 안 써야 된다라면 왜 대장동 일당들의 벌 받도록 하는데 그 벌 못 받게 하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도 등장하고 법무부 차관도 등장하고 아니 무슨 이런 거죠? 말씀하십니까? 1심 판결이 제대로 났다면서요. 1심 판결에 예. 형벌에서는 제대로 판결이 났지만 이 뇌물이나 좋습니다. 그 이 이야기도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이야기 재판부가 할게요. 예.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1심 판결문에 자, 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더럽힌 놈들이라면 나서가지고 더 벌 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별개인 사건에 온 정부가 나서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면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익 없는 짓을 왜 이렇게 온 여권이 나서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명이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네. 그 마치 몇몇 이 검찰 조직이 항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지금 거의 전원이 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검장들은요. 25명 중에 16명이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전 정권 인사가 이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본인들이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이 지휘 라인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라인이거든요. 업무상 관계가 있는데 네. 거기에 비서관급이 4명 있는데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2명은 딱 대장동 관련 변호사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이해 충돌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관련 맡겨놓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 의원님. 좋습니다. 예. 네. 자, 그 국민의힘에서 말이 살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엮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몰수 추징이 안 된다. 그 형벌은 뭐 오히려 더 강하게 특히 주범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그 이제 선고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줄고 몰수 추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몰수 추징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배임이 아닙니다. 배임죄 형법이든 뭐 특가경법이든 배임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상으로 그 요청을 해놓은 제가 기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이 7,886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23년 6월달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재판부가 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관련된 검찰이 기소한 그 증거, 검찰이 제시한 그 증거 자체를 배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시면요. 네네. 이게 금액 7,886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그리고 아파트 분양수의 3,690억, 그리고 재산관리 위탁 투수로 140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아파트 분양 수익 자체를 네. 3,690억 이 자체는 아예 법리적으로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분양 사업을 직접 할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직자 이해충돌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놓은 겁니다. 예. 자,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지난 7일, 11월 7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이라는 사람이 네. 검찰의 정말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다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11월 7일 네. 이런 이야기를 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 볼 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이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남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처벌을 받겠다. 왜 허위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사가 이루어지면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요. 검사가 요구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에서 조사받던 유동규를 데려와서 유동규가 왜 기억하지 못하냐 힐난하고 검사가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협조적으로 진술했다. 이제 이런 진술들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유동규는 석방된 후에 나는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이다. 3년만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의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시 이재명 시장을 기소하기 위한 그 수사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단 정진상 실장을 기소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그런 진술들을 남욱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소위 그 모해 위증의 혐의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의심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세하게 그 말씀을 권 의원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지금 그 이 재판 1심 재판에서 나온 판결을 갖고도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징금 얘기예요. 예. 서영교 의원님이 어제 전화로 연결을 해서 저희 프로에서 7천억 원대 국고 환수가 막혔다.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가짜 뉴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 간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네네.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막힌 수익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뭐 내일 돈이 없다라거나 이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마치 이 대장동 일당들이 내야 되는 돈이 없는 것처럼까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아까 법리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판결문에 나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소시효 만료로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약이 일어났던 시점 2014년부터 공사가 이제 2023년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네. 검찰은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말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에 네네.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됐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런데 법원은 그 계약서가 부당한 계약서가 이루어졌던 시점을 이 사건의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걸로 본 거지 예. 이 자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에 정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거대 사건 비리가 있을 때 이 시효를 딱 계약의 시점으로 볼 것인지 그 계약의 영향력이 미친 시점으로 볼 건지 그러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다투어 봐야 되고 대법원의 판례의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적용이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법리로 항소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가 오히려 들고 나와서 뇌물액을 인정해 준 부분이 무슨 법을 들고 나왔냐면요. 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을 네네. 재판부가 오히려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줄여서 이제 부패재산 몰수법인데요. 네.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탁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경우에 네. 소위 국가가 몰수를 하고 그래서 그 국가가 몰수받은 걸 가지고 다음에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잡지만 이제 400억대를 이 불씨를 살려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형사소송이 끝나야지 민사소송까지 가고 이 피해 회복이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단으로 성남의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는 이 피해액을 구제하는 게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네네. 형사에서 이렇게 불씨를 살려둔 겁니다. 네. 그리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천억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을 가서 다툴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어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네. 법무부 장관은 야 이거를 형사 말고 민사에 가서 찾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국가의 이 의무를 방기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부당이득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민주당은 아예 그 이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장동 일당들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범인인 김용이 지난번에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민주당 의원들 어땠습니까?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무슨 개선 장군 환영하듯이 환영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뭐가 있습니까? 권 의원님 자, 반론을 이제 하시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예. 공소시효도 하나의 원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표현을 보면 공소시효는
부차적인 겁니다. 네. 당초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대장동과 판교를 연결하는 그 서판교 터널 그 위치와 개통 정보 네. 이게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대장동 일당이 이걸 사전에 누설하고 이용했다. 그래서 등등등등 해서 개발이익이 1,886억이다. 이건 싹 다 합친 겁니다. 1,886억이. 네.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대 신문권 보장은 물론 변호인 참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그 소위 말하는 비밀 이용 행위 그 비밀 이용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비밀을 이용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 대상인데 안 된다.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이제 그 지금 이 배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대장동 일당들이 부당하게 그 뭔가 범죄 수익이 한 게 있으면 그 당연히 그건 몰수하고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은 그 사업할 때하고 실제로 분양할 때하고 부동산 경기가 달라져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할 때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특경가법에 의한 네. 배임이 아니고 예. 형법에 의한 배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1심 그 판결의 취지이고 그거는 이미 형법 강론 같은 다 나오고 있어요. 형법 각칙이라는 책에 2024년 책에 그 나온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의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무슨 관광단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그게 예정대로 안 돼서 예상대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서 흉물이 되었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것 다 배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공세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법리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네. 지금 1심 판결을 놓고 굉장히 두 분께서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시간을 좀 고려해 볼 때 판결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저는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게 네. 이렇게 다투는 거를 2심, 4심 가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다툼의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먹고 갔다라는 거는 사실이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와 피해자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차단했다라는 게 이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회를 우리 차단해요? 누가 차단됐죠? 자, 저는 그게 기회를 이해가 안 돼요. 차단했다라고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권 의원님 네. 기회가 전혀 차단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자, 돈을 자, 받아낼까요? 저- 예, 좀 네. 말씀 들어보죠.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정말 주범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더 이상 혹은 상당 부분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상당 부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돈 받을 기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두 개 아닙니까? 아니, 예. 형사 하나씩, 네. 형사와 네. 민사는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네. 법 체계 자체가. 예, 예. 그래서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선. 그다음에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두 번 남은 게 민사입니다. 근데 네. 민사도 민사도 지금 자꾸 7,80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7,800원 뭐 8,000원이나 몰수 추징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정치 선동이라는 거죠. 이번에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네네. 특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라고 하는 전제를 예, 붙이면서 예. 1심 재판부가 1,128억 배임죄에 의한 게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무조건 뭐 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400m 한 반 정도가 지금 그 이번에 그 금액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네. 민사적으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자, 2심 간다고 하면 보통 보면은 2심은 1심보다 더 낮게 때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면탈시켜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기회가 차단이 됐는데 어차피 2심 재판은 열리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이 범죄자들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들의 주장만 반영되는 2심이 열리는 거지 예. 검찰 쪽에 이들을 더 벌 주고 국가의 돈을 기속해야 되는 주장은 할 수 없는 재판이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재판이 열리게 됐잖아요. 행정적으로. 예. 그러면은 무조건 열리게 된 재판에 검찰도 검찰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이 피의자들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기 안 할게요. 쟤들만 떠들게 하는 재판을 열리게 했던 네. 그 기회를 차단한 게 국민들이 납득이 됩니까? 왜 7,800억 원 이상의 돈을 알겠습니다. 그냥 버리죠? 이 부분입니다. 네. 예. 자, 오늘 굉장히 그건 두 분께서 동의가 안 얘기하시는 됩니다. 게 팽팽하게 좀 맞서는 사안입니다. 1심 실질적으로. 판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그 1심 판결이 이 정도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것도 이게 형사부잖아요. 1심 판결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판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네. 저는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 알겠습니다. 판결 근데 결과가. 담당 검사들 누구도 동의 안 했습니다. 네. 외압받아서 멈춰진 자,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해서 모의 위중 수사를 모면하려고 하는 반발이라고 하는 의뢰를 제가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 대장동 수사의 이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합시다. 합시다. 예, 네, 합시다.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말씀 나온 모든 분들을 다 증언대에 오케이, 다 세워야 하고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예. 이 정말 이 수사의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예. 국민들 보는 앞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뭐 남욱이나 뭐 이 또 그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 지금 와서 이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그 자료를 다 제시했던 사람이 그 정영학 회계사예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원하는 사람은 못 세우게 되고 피해자들이 말 바꿀 수 있는 판을 버려준 겁니다. 사인을 줬거든요. 항소 포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검찰이 같이 항소를 하면 위증하는 순간 지금 받은 형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낮아지는 재판만 하게 판이 열려버렸으니까 정권이 보호한다라는 사인을 받아서 검찰 쪽이 높아지는 재판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낮아지는 재판만 하게 됐으니까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이런 판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달라요. 국정조사의 이 증인이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죠. 근데 법사위원회도 바로 안 열어주고 필요한 증인들 안 내세우는 거 보세요. 국정조사와 특검에 명확하게 이 검찰 라인에 있었던 사람 또 이 문제되는 사람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인데 각종 공직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와서 타임라인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들 토론 열띠게 벌이셨는데요. 지금 1심 재판부 판결 가운데 몰수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 얘기 짧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나 정말 여권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항소 포기로 인한 손해는 누가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행법대로라면 외압을 넣어서 항소 포기를 하게 해서 국가가 몰수 추진 못하게 한 이 배임의 죄를 법무부 장관이 질 건지 차관이 질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형사 책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잘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소 포기했을 때 구제해서 할 수 있고 이 일당으로부터 저수지에 묻어뒀던 도움 받아낼 수 있는 법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일당들 보호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1심 판결문에 390차례나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뜨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까지 보호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재판부도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동의를 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 김만배 재산 2천억을 일단은 보전해서 둔 상태입니다. 못 쓰게 묶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1심에서 판결난 400억대 말고는 1,600억 그냥 김만배 일당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재판이 바로 잡히면요. 재산 다 써버렸고 빼돌렸다라고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판부도 이 보전 신청한 거에 대해서 묶어뒀던 이유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묶어둔 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다투는 거를 항소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왜 차단하는지 그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권 의원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차단했다는 건지가 돈 받는 거. 불분명해요. 돈 받는 거는 이 형사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민사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주장을 도대체 얼마를 추정하자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없어요. 7,400억. 그러니까 그게 지금 7,883억인가 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400 몇십억은 이번에 네. 나왔기 때문에 빼고 하면 한번 대강 한 7천억 정도 된다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당한 금액입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법상에 나오는 그 금액을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나오는 최소 1,100 몇 억 정도 된다. 저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최소라는 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있으면 찾아서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형사 판결을 지금 가서 2심은 1심보다 통상적으로 더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2심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지 근데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네, 통계로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형사 책임을 다투는 게 오래 간다고 해서 추징이 더 되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걸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으니까 뭔가를 엮어서 계속 정쟁으로 이 정부 여당이 뭔가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하는 전략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범죄자 수익 환수에 관심이 없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합리적으로 8천이라고 합리적으로. 하는 거에 합리적으로. 근거가 뭐냐는 거죠. 2심 4심 가서. 검찰이 조작 기소에도 내놓은 그 금액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알뜰하게 활용해서 다른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TF 출범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하다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자, 이 TF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권 의원님? 우리나라가 지금 뭐 헌정사 유례가 없는 소위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좀 뭐 과하게 혹은 뭐 선 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뭐 어떤 형사적 책임이나 인사 문책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고 책무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밝혀지는 대로 적이 조치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네네. 뭐 국민적 염원에도 안 맞고 예. 그 자체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란 특검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란 특검은 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네.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인사 조치라든가 예, 또 예. 뭐 자체 징계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특검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고. 네. 네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TF에 대해서. 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니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고 해서 이제 꺼내 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검 3개 움직이고 막 연장하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엎어서 연장까지 했는데도 뾰족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고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서 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특검 3개를 통해서 법적으로 명백한 사람만 소위 수사 뭐 기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그냥 애매한 잣대로 인사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소위 공안 정국을 전 정부에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지금 우리가 온 정부가 나서서 전 정부가 매달려야 될 이슈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는 내란 이슈입니까? 민생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공직에 국회의원 5명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의 3명 비서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법무부의 정책보좌관 등등 해서 변호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해충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무슨 이 사건을 엎으려고 하는 이슈에 이렇게 드러납니까? 2번째 이슈는 김민석 총리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발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해서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진짜 일어난 순간에도 이거 가짜뉴스야 아니야 했던 그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수하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지금 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행위가 뭐냐면요. TF에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네. 5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하고 업무용 PC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 요구해서 털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요. 정상적으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버젓이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권한 없이 공무원들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공안 분위기 만들겠다고요? 이 공무원들에게 령이 서겠습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권추승 의원님 반론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뭐 김희정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던 바는 잘 알겠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때 뭔가 내란에 동조를 하거나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도를 넘는 거겠죠.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협조를 하거나 한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민석 총리가 계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나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같은 이런 공론화의 자리에서 예. 공론의 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할 일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김민석 총리가 계엄 국면에서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김민석 총리의 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특별히 김민석 총리가 비판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초 정도인데요. 김희정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네, 지금이라도 그때 어떻게 알게 됐었는지 비판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아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49개 중앙기관이 협조를 해가지고 무슨 계엄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으면은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서 49개 중앙기관에 500명이나 동원해서 들추자라는 거는
실제로 계엄에 가담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야 우리한테 빗보이면 안 돼라는 그런데 사인을 주는 좀 것밖에 안 김민석 됩니다. 총리가 왜 그 정보 소스를 밝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걸 밝히기 시작하면 나중에라도 누가 그런 제보를 하겠습니까? 그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열띤 토론 두 분 감사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국민재산 지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